한국인들은 이제 절대 안 뽑겠다. 미국 빅테크 기업이 단단히 화가 났는데요.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작 이유는 다른 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근무하는 한국인들을 응원하신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마존 본사 인사팀 소속 에린 스캇입니다. 가끔 미국에 살면서도 미국인이 아닌 것 같은 순간들이 있어요. 토요일 아침 관세 인상 전에 장을 보려고 한인마트를 찾았을 때가 그랬습니다. 시애틀 외곽의 작은 한인마트는 제가 처음 발견했을 때 너무 기뻤고 매주 토요일 아침에 소소한 행복이 되었죠. 하지만 마트에 들어서며 마음이 조금 급했어요. 트럼프의 새로운 관세 정책 소식이 들려온 후로 한국 수입품 가격이 오를 거란 소문이 파다했거든요. 김치, 고추장, 라면까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이 곧 더 비싸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평소보다 많은 양을 카트에 담았습니다. 옆에서 장을 보던 미국인 손님이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어요. 관세 정책 때문에 오히려 피해보는 건 미국인인 것 같다고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제무역이 복잡하게 얽힌 요즘 결국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테니까요. 마트에 들어서자마자 라면 코너로 직행했죠. 신라면과 진라면 그리고 짜파게티까지 종류별로 한 박스씩 골랐습니다. 곧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하니 평소보다 더 많이 사게 되었어요. 매운 국물 라면 먹을 때마다 느끼는 그 특별한 위로감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다음은 커피 믹스 차례였습니다. 한 박스를 들었다가 고민 끝에 두 박스로 늘렸어요. 점심 먹고 나서 한 잔씩 마시는 게 소소한 행복이거든요. 계산대에 서자 마트 주인 김할머니가 반갑게 인사를 건네시며 오늘도 일찍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간단한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서비스로 작은 김치통을 하나 더 주시는데 맛있게 드시라는 말씀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때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확인하니 본사였죠. 토요일 아침에 무슨 일일까 싶어 전화를 받았어요. 아마존 인사팀 상사인 마이클이 긴급 상황이라며 본사로 와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평소에 주말에는 전화하지 않던 사람이라 심각한 일임을 직감했죠.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 AI 부정행위 의심 사례가 있으며 제가 맡고 있는 윤리 분야라 확인해달라고 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AI 부정 감지 담당자로서 이런 호출은 늘 긴장되었죠. 아마존 채용 과정에서 AI 도구 사용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었으니까요. 누구냐고 물었더니 마이클은 한국 국적의 루이이라는 지원자라고 했습니다.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고추장 병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한국 지원자라니 왜 하필 오늘 한인마트에서 쇼핑하는 날 이런 케이스가 들어온 건지 아이러니했습니다. 서둘러 30분 안에 가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카트에 담긴 물건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바로 라면에 김치로 점심을 먹으려고 했는데 물 건너갔다고 생각했죠. 결제를 마치고 김할머니께 인사드리는데 할머니가 오늘은 얼굴이 어둡다며 무슨 일 있냐고 물으셨어요. 잠시 망설이다 한국 사람 때문에 일이 생겼다고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말도 안 된다며 한국인은 절대 피해를 끼치지 않는데 라고 말씀하시며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하셨지만 더 설명할 시간이 없었어요. 서둘러 주차장으로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시애틀 본사로 향하는 차 안에서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이런 케이스는 대부분 AI 도구를 이용한 부정행위였습니다. 갈수록 기술이 발전해 구분하기 어려워지고 있었죠. 이번엔 왠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평소라면 또 누가 시스템을 해킹한 거지? 그 정도로 생각했을 텐데 오늘은 왠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 이름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커피 한 잔 마실 시간도 없이 본사에 도착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마이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빨리 왔다며 회의실로 가자고 했죠. 정확히 어떤 의심 정황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마이클은 말없이 태블릿을 건네주었습니다. 화면에는 루이박의 프로필이 떠 있었죠. 콜롬비아대 컴퓨터공학과 재학 중인 한국 유학생이었어요. 게다가 아마존과 메타 그리고 구글의 엔비디아까지 여름 인턴에 전부 합격했더라고요. 뭔가 이상했어요. 한 명이 이 모든 탑티어 기업에 다 합격하다니. 모니터에는
이미 루이의 코딩 테스트 화면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마이클과 몇몇 엔지니어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저는 자리에 앉아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루이의 코딩 테스트 영상을 재생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인터뷰처럼 보였습니다. 콜롬비아대 학생다운 지적인 인상의 한국 청년이 화면에 나타났죠. 차분한 목소리로 자기소개를 했고 테스트가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화면에 나타나자마자 달라졌습니다. 루이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마치 피아니스트처럼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복잡한 문제를 불과 몇 분 만에 술술 풀어버렸죠. 한국 학생들이 원래 뛰어나다고 들었지만 이건 그냥 뛰어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천재적이었어요. 마이클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죠. 이건 사람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저는 의심스러웠습니다. 화면 속 루이의 눈빛은 살아있었어요. 컴퓨터가 대신 풀었다면 그런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 나올 수 있을까요? 몇 번의 클릭 후 다른 영상들도 확인했습니다. 메타와 구글 그리고 엔비디아의 테스트 기록들이었어요. 모든 테스트에서 비슷한 패턴이 보였죠. 놀라운 속도와 정확성 그리고 효율성, 솔직히 말하면 감탄마저 들었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이렇게 뛰어난 인재를 만들어낸다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한 엔지니어가 검사 기록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은 완벽하게 일관된 패턴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사람다운 실수와 수정이 간간히 보였죠. 이 자료만 보면 컴퓨터 도움을 받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말을 멈추고 영상을 다시 돌려봤습니다. 문제에 직면했을 때 루이의 표정 변화, 생각에 잠긴 순간의 미간 주름, 그리고 해결책을 찾았을 때의 묘한 미소까지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마이클은 답답한 얼굴로 질문했죠. 제 판단은 어떤지. 저는 솔직하게 말해야 했습니다. 모든 지표는 컴퓨터의 개입을 가리키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의문이 들었어요. 더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말하는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마이클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문제가 간단치 않다는 걸 그도 느낀 것 같았죠. 한 엔지니어가 새 화면을 열었습니다. 수십 개의 프로젝트, 수천 개의 업데이트, 루이의 작업물이었고 놀라운 활동량이었어요. 그런데 잠깐 뭔가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화면을 가까이 들여다보니 여러 프로젝트 중 하나가 인터뷰 코더라는 이름이었어요. 설명을 읽어보니 면접 준비를 위한 도움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마우스를 가져가 그 프로젝트를 클릭했습니다. 코드가 화면에 가득 차 올랐어요. 컴퓨터 프로그램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부정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한 무언가였어요. 한국인의 창의성과 꼼꼼함이 느껴지는 작품이었습니다. 이건 자신을 기반으로 학습시킨 또 다른 형태의 AI 같았어요. 제 말에 엔지니어들이 화면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코드를 훑어보던 한 엔지니어의 눈이 커졌어요. 맞다고 했죠. 이건 단순히 답을 내는 게 아니라 사용자의 풀이 방식을 학습하고 따라하는 도구라고요. 갑자기 실내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건 부정일까? 혁신일까? 루이는 자신의 도우미를 만들어 면접을 통과한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실력을 증명한 것인가? 마이클이 침묵을 깨고 물었죠. 어떻게 할지. 규정상으로는 컴퓨터 도구 사용은 분명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경우는 좀 달랐죠. 자신이 직접 만든 도구였으니까요. 한국인의 뛰어난 문제 해결 능력이 또 한 번 우리를 놀라게 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브라이언 첸 아마존 재무부장이 들어왔어요. 중국계 임원으로 알려진 그의 표정은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죠. 듣자 하니 문제가 있다고. 브라이언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마이클이 상황을 간략히 설명했죠. 브라이언은 화면을 흘끗 보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의심스러운 경우는 바로 탈락시켜야 한다고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진짜 무서운 건 컴퓨터가 아니라 선입견일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아직은 더 알아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루이를 직접 만나보고 싶다고. 회의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브라이언이 들어온 순간부터 모든 사람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저는 여전히 루이를 직접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한번 얘기를 나눠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마이클이 조심스럽게 브라이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에린의 의견도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고. 브라이언은 코웃음을 치더니 앉지도 않은 채 테이블 위에 서류 한 장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서류에는
아마존과 중국 대형 광고 파트너들의 계약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작년 매출의 30%가 이 파트너십에서 나왔다는 사실도 강조되어 있었죠. 브라이언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중국 파트너들이 얼마나 민감한지 이런 부정행위 케이스를 알게 되면 어떤 반발이 있을지 아느냐고 물었어요. 저는 속으로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게 윤리 문제인지 아니면 정치적인 문제인지 왜 갑자기 중국 파트너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루이는 중국인도 아닌데 말이죠. 한국인이었으니까요. 마이클이 조심스럽게 지적했어요. 루이는 한국인이라고. 브라이언은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곧 말투를 바꿨습니다. 중국이든 한국이든 상관없다고. 아시아 지역 출신 지원자의 이런 사례는 모든 아시아 파트너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만약 루이가 미국인이거나 유럽인이었다면 같은 논리가 적용되었을까? 아마 아닐 거예요. 이건 단순한 부정행위 의혹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회의는 점점 더 험악한 분위기로 흘러갔어요. 브라이언은 회사의 실적과 주가에 대해 이야기했고 이런 부정행위 의혹이 언론에 노출되면 생길 수 있는 파장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보다는 계산이 더 많이 보였어요. 저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루이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브라이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시간을 줄 테니 루이와 대화해보라고.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든 최종 결정은 경영진이 내릴 거라고 강조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나간 뒤 마이클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조심하라고 말하더군요. 브라이언은 회사에서 파워가 꽤 센 사람이니 그를 적으로 만들면 좋지 않을 거라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제가 두려워하는 건 사람이 아니라 불공정함이라고요. 사무실로 돌아와 루이의 프로필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콜롬비아 대학에서 최우수 성적으로 공부하는 동안 여러 개의 개인 프로젝트를 완성했더라고요. 부모님은 한국에서 중산층 가정의 평범한 회사원들이었고 루이는 장학금으로 유학 왔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고민하던 중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석이었습니다. 아마존의 시니어 AI 엔지니어로 저와 종종 점심을 같이 먹는 한국계 동료였죠. 민석은 루이 케이스에 대해 들었냐고 물었어요. 소문이 빠르게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민석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루이의 능력, 의심스러운 부분들, 그리고 브라이언의 강한 반대까지. 민석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면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요.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했어요. 회사 근처 카페에서 민석을 만났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조용하고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입을 열었죠. 브라이언과 중국 투자자들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했어요.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를 넘어서는 관계였죠. 민석의 말에 따르면 브라이언은 중국계 투자자들로부터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었고 그들의 영향력을 회사 내에서 확대하려 노력 중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브라이언이 한국계 직원들의 승진을 여러 번 막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제야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부정행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더 깊고 복잡한 회사 내 정치와 편견의 문제였죠. 그리고 루이는 그 가운데 서 있었어요. 민석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자신도 예전에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고요. 아무리 뛰어난 성과를 내도 항상 조금 더 증명해야 했던 순간들이 있었대요. 한국인이라는 이름과 억양 때문에 혹은 그저 아시아계라는 이유로 힘들었다고 했죠. 저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공정함을 지키는 일이 이렇게 복잡할 수 있다니요. 하지만 더욱 확고해졌어요. 루이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아무리 그 진실이 불편하더라도 말이죠. 카페를 나서며 민석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루이의 사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민석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루이 같은 친구가 진짜 귀하다고. 그런 창의력과 도전 정신은 회사의 큰 자산이 될 거라고요. 창밖으로 보이는 시애틀의 흐린 하늘처럼 이 상황도 참 복잡하고 명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루이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볼 것이고 그 후에 판단할 거라고 생각했죠. 루이와의 만남을 준비하며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어요. 사실 그가 어떤 사람일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궁금했습니다. 브라이언의 강한 반대와 민석의 조언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회의실을 예약하고 루이에게 비공식 면담을 요청했어요. 메일을 보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답장이 왔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매우 차분하고
예의 바른 어조로 면담에 응하겠다고 했어요. 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알고 있을 텐데도 그런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루이가 회의실 문을 두드렸어요. 실제로 마주한 그는 화면에서 봤던 것보다 더 젊어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의 단정한 셔츠를 입고 있었죠. 눈빛이 맑고 또렷했어요. 그런 눈빛이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간단히 자기소개를 했어요. 루이는 긴장한 듯했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고등학교 때 미국으로 유학 왔고 지금은 콜롬비아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 중이라고 했어요.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코딩 테스트에서 보여준 놀라운 성과에 대해 물었어요. 어떻게 그런 복잡한 문제들을 그렇게 빨리, 그렇게 완벽하게 풀 수 있었는지. 루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루이가 화면을 저에게 돌렸어요. 인터뷰 코더라는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그가 직접 개발한 AI 도구라고 면접 준비를 위해 2년 전부터 만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알고리즘 문제를 모아놓은 데이터베이스였다고 해요. 그러다가 점점 발전시켜 자신의 코딩 스타일을 학습시키기 시작했다고 했죠. 루이는 매일 밤 몇 시간씩 코딩 문제를 풀었고 그 모든 과정과 사고방식을 프로그램에 입력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점은 이 도구가 단순히 답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루이처럼 생각하도록 설계되었다는 거였어요. 문제를 루이의 방식으로 분석하고 루이가 할 법한 실수도 재현하고 루이가 선호하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죠. 루이가 시원해 보였습니다. 복잡한 알고리즘 문제를 입력하자 프로그램이 마치 루이의 두뇌 속을 보여주듯 단계적으로 해결 과정을 보여주었어요. 놀라웠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정 도구가 아니었어요. 이건 자기 자신을 확장한 일종의 디지털 트윈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감탄했어요. 너 이걸 혼자 만든 거냐고. 루이는 겸손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조금씩 만들어왔다고 했어요. 처음엔 자신의 학습을 돕기 위해서였는데 점점 더 발전시켜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도구를 만들었느냐고 물었어요. 루이의 얼굴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시험에서는 좋은 성적을 받아도 면접에서는 항상 떨어졌다고 해요. 루이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항상 최고였는데 미국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 좌절했다고 해요. 그래서 생각했대요. 내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인터뷰 코더가 탄생했답니다. 루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더 그의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이건 단순한 부정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표현하기 위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창의적인 도전이었어요. 그런데 의문이 들었습니다. 인터뷰 코더를 실제 면접에서 사용한 건 아니냐고 물었어요. 루이는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연습할 때만 사용했다고요. 실제 면접에서는 자신의 머릿속에 저장된 지식과 경험을 활용했다고 합니다. 모순되게 들릴 수도 있었지만 저는 그의 말을 믿었어요. 인터뷰 코더는 결국 루이의 지식과 문제 해결 방식을 학습한 거니까요. 그것을 사용해 연습한 루이는 결국 자신의 실력을 키운 것이라 볼 수 있었습니다. 대화가 깊어질수록 루이의 열정과 진정성이 더 분명하게 느껴졌어요. 그는 단순히 취업하기 위해 트릭을 쓴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창의적인 방법을 찾은 거였죠. 면담이 끝나갈 무렵 루이에게 마지막 질문을 했어요. 왜 하필 아마존을 선택했냐고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마존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인 발명하고 단순화하라가 자신의 철학과 맞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 그게 루이가 추구하는 가치였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생각했어요. 이건 단순한 부정행위가 아니라 구조적 도전이었습니다. 루이는 시스템에 순응하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도전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놀라운 도구를 만들어냈죠. 이건 단순한 부정행위 문제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죠. 하지만 회사의 규정은 분명했어요. AI 도구를 사용한 면접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루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만 적었어요. 그의 학업 성취, 기술적 능력, 그리고 인터뷰 코더가 갖는 혁신적 가치까지. 이 보고서가 최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몰랐지만 제 생각을 더해 최선을 다해 적었죠. 이 원석을 놓치기가 너무 아깝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브라이언이 갑자기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왔어요. 평소의 차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태블릿을 내려놓으며 화면을 가리켰죠. 중국계 지원자 왕리의 프로필이었어요. 브라이언은 목소리를 낮추려 애쓰면서도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루이가 합격하면 왕리가 떨어질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해요. 이번 여름 인턴십은 자리가 제한적이고 동아시아 출신 2명을 동시에 뽑을 가능성은 낮다는 거였죠. 브라이언은 명백했어요. 루이는 무조건 떨어뜨려야 한다고. 왕리는 베이징대 출신으로 아마존의 중국 파트너사와 연결고리가 있는 지원자였습니다. 브라이언은 이 연결고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루이가 아무리 뛰어나도 회사의 미래, 시장 확장에는 왕리가 더 가치 있다는 논리였죠. 브라이언이 떠난 후 민석이 조용히 제 사무실에 들어왔어요. 복도에서 다 들었다며 쓰게 웃었습니다. 민석은 커피 2잔을 들고 와서 하나를 제게 건넸어요. 그러면서 민석은 중국 기업들과 일했던 경험을 들려주었어요. 기술적으로 뛰어나지만 철저한 자국 문화주의가 협업의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고 했습니다. 외국인 직원들의 아이디어는 종종 무시되거나 자신들의 것으로 둔갑했다고 해요. 특히 한국인들에 대한 미묘한 차별이 있었다고 덧붙였죠. 결국 루이든 왕리든 실력으로 평가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정치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민석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이런 상황이 처음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닐 거라고. 중요한 건 우리가 옳다고 믿는 일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민석의 위로가 따뜻했지만 브라이언과의 대립이 더 커질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렇지만 제 일만큼은 솔직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제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 공은 던져졌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든 저는 제가 옳다고 믿는 일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보고서를 제출하고 며칠이 지났어요. 루이의 케이스는 공식 심사 단계로 넘어갔고 회사는 그와의 공식 면담을 주선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면담 담당자로 제가 지명됐어요. 면담 전날 밤 집에서 질문 목록을 준비하며 긴장했어요. 이번 면담은 공식적이니 더 조심해야 했습니다. 루이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고 싶었지만 회사의 규정도 지켜야 했죠. 면담 당일 루이는 정확히 약속 시간에 도착했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고 조금 긴장한 듯 했지만 자신감도 보였습니다. 회의실에는 저 말고도 HR 담당자 1명과 기술 면접관이 함께 있었어요. 공식적인 인사를 나누고 면담의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루이의 코딩 테스트 결과에 의문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다고요. 루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고 말했어요. 이번에는 인터뷰 코더를 직접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루이는 망설임 없이 노트북을 열고 프로그램을 실행했어요. 기술 면접관이 즉석에서 몇 가지 코딩 문제를 제시했죠. 루이는 천천히 자신의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했습니다. 놀라운 건 인터뷰 코더가 단순히 정답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문제 해결 과정을 단계별로 보여주며 마치 루이의 생각 흐름을 그대로 담아낸 것 같았습니다. 기술 면접관의 표정이 점점 놀라움으로 바뀌어 갔어요. 한참 기술적인 질문이 오갔고 루이는 침착하게 모든 질문에 답했습니다. 특히 기술 면접관은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며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고 루이는 자신의 코드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루이에게 물었습니다. 인터뷰 코더를 실제 면접에서 직접 사용했냐고요. 루이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연습할 때만 사용했다고. 실제 면접에서는 그동안의 연습과 학습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활용했다고 했습니다. 기술 면접관이 한 가지 더 물었어요. 이 도구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공유할 의향이 있냐고요. 루이는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공유하겠다고 했어요. 면담이 끝나고 루이가 나간 후 방에 남은 우리 셋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기술 면접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런 창의성과 열정을 가진 인재는 놓치면 안 된다고. HR 담당자도 동의했죠. 진정성이 느껴졌다고요. 면접관들과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저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루이를 찾았어요. 그리고 저녁 식사를 제안했어요. 공식 면담은 끝났지만 그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루이는 기꺼이 응했고 근처 한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한식당에 들어서자 익숙한 향신료 냄새가 반겨주었어요. 루이가 메뉴판을 보더니
김치찌개와 잡채를 추천했습니다. 평소에도 한국 음식을 좋아했지만 오늘은 더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음식이 나오는 동안 루이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번에는 회사 이야기가 아니라 그의 삶과 꿈에 대해서요. 한국에 남아있는 가족들과 미국에서의 유학생활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김치찌개가 테이블에 놓였어요. 붉은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죠. 루이는 능숙하게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제게 건넸습니다. 조심스럽게 맛을 봤어요. 매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잡채를 먹으며 대화는 더 깊어졌어요. 루이는 테크 업계에서 아시아계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고 저는 제 경험을 나눴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에서 왔지만 우리의 가치관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헤어질 때 루이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맙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저 규칙에만 얽매여 판단하기 쉬운데 제가 다르게 접근해줘서 감사하다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루이와 동료로 지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했죠. 다음 날 아침 회사로 향하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가볍게 느껴졌어요. 오늘 있을 최종 결정 회의에서 아마 분명 채용될 거라 확신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이미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브라이언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고 저를 보는 눈빛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회의에선 기술 면접관이 먼저 의견을 말했어요. 루이의 도구를 직접 확인해봤고 그것은 단순한 부정 도구가 아니라 혁신적인 학습 도구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루이의 기술적 능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어요. HR 담당자도 비슷한 의견이었습니다. 인터뷰 코더는 부정행위 도구라기보다 자기개발 도구에 가깝고 그런 창의적인 접근법은 오히려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했어요.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제 생각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루이는 규칙을 어긴 게 아니라 규칙이 낡았음을 보여준 거라고요. 우리가 면접에서 측정하려는 건 코딩 능력만이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성 그리고 도전 정신 아닌가요? 루이는 그 모든 면에서 탁월했습니다. 그때 브라이언이 차갑게 끼어들었어요. 규칙은 규칙이라고 예외를 만들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중국 광고주 이야기를 꺼냈어요. 현재 아마존과 중국 기업들 사이에 민감한 협상이 진행 중이고 이런 논란이 불거지면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브라이언의 말이 얼마나 근거 없는지 지적했어요. 루이의 케이스는 기술적 문제이지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만약 우리가 정치적 이유로 뛰어난 인재를 놓친다면 그것이야말로 회사에 더 큰 손실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브라이언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저를 향해 물었습니다. 그 친구 하나 받아줬다가 중국 광고주 다 빠지면 제가 책임질 거냐고요. 회사의 수익과 주가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보라고 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모두가 브라이언의 갑작스러운 분노에 놀란 듯 했습니다. 마이클이 진정시키려 했지만 브라이언은 계속해서 불편한 말들을 쏟아냈어요. 아시아계 직원들이 어떻게 문제를 일으키는지, 회사 문화에 맞지 않는다는 말까지. 저는 침묵 속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브라이언의 편견이 이토록 뿌리 깊은 줄 몰랐어요. 이건 더 이상 루이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회사 내의 근본적인 문제였죠. 마이클이 간신히 회의를 정리했어요. 루이의 케이스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며 최종 결정은 다음 주까지 미루기로 했답니다. 하지만 회의실을 나오는 브라이언의 표정을 보니 이미 결정된 것 같았어요. 역시나 루이의 케이스는 결국 부정적으로 결론 났어요. 공식적인 이유는 회사 정책 위반이었지만 모두가 진짜 이유는 다르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날 이후 회사 생활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브라이언을 마주칠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민석이 흥미로운 뉴스를 들고 왔습니다. 루이가 스타트업을 창업했다는 거예요. 그의 인터뷰 코더를 발전시켜 AI 면접 플랫폼을 만들었다고 했죠. 놀랍게도 이미 몇몇 중소기업들이 이 플랫폼을 도입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호기심에 루이의 회사 웹사이트를 찾아봤어요. 세련된 디자인과 명확한 비전 그리고 이미 성장하고 있는 팀까지. 단 몇 개월 만에 이룬 성과가 놀라웠습니다. 루이의 성공 소식이 기뻤지만 한편으론 우리 회사가 그런 인재를 놓쳤다는 아쉬움도 컸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루이였어요. 간단한 안부 인사와 함께
자신의 스타트업 근황을 전해왔습니다. 투자를 받아 팀을 확장하고 있다고. 그리고 마지막에 의미심장한 질문 하나 함께 하시겠어요? 메일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렸습니다. 아마존에서의 지난 5년은 소중한 경험이었지만 점점 더 제 가치관과 회사의 방향성 사이에 간극이 생기고 있었어요. 특히 루이의 케이스 이후로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떠나 스타트업으로 간다는 건 큰 위험이었어요. 하지만 루이의 비전과 그의 도전 정신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추구하는 가치가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한국 사람인데 왜 체포해요? 프랑스 공항에서 한국 여권을 보여줬는데도 순식간에 체포당한 여성이 있습니다. 심지어 압송되어 제3국으로 보내질 위기에 처했는데요. 그때 걸려온 전화 한 통에 경찰관들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어떤 일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트비아 출신 알리나입니다. 발트해를 바라보는 아름다운 도시였지만 제가 기억하는 유년기는 그리 아름답지만은 않았어요. 오래된 석조 건물들 사이로 불어오는 차가운 바닷바람처럼 우리 가정에도 항상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죠. 우리 가정은 겉으로 보기엔 평범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술에 빠져 살았고 아빠가 집에 돌아올 때마다 언제나 불안했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만 들어도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어두운 복도에 아빠의 그림자가 드리울 때면 숨을 죽여야 했죠. 술에 취한 아빠는 때로는 폭력적이었고 때로는 슬픔에 잠겨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어린 저는 그런 아빠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사랑하려 노력했어요. 엄마는 그런 상황에서도 항상 미소를 잃지 않으려 노력했죠. 라트비아의 차가운 겨울처럼 매서운 현실 속에서도 엄마는 언제나 봄날의 햇살 같은 존재였습니다. 힘든 하루가 끝난 후 집에 돌아와 엄마의 품에 안기면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의 그 강인함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죠. 하지만 15살 때였어요.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엄마가 울고 계셨습니다. 처음 보는 광경이었어요. 항상 강했던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죠. 엄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아빠가 술집에서 만난 여자와 함께 사라졌고 집의 통장과 귀중품까지 모두 가져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엄마와 저는 서로를 꼭 안고 울었어요. 아빠의 배신은 우리 두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그 순간 우리는 더욱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었죠.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저는 엄마의 놀라운 회복력을 목격했습니다. 엄마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셨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셨어요. 하지만 그 후로 우리의 생활은 급격히 변했습니다. 아빠가 남긴 빚은 생각보다 훨씬 컸고 우리는 갑자기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어요. 엄마는 두 개의 일을 병행하셨죠. 낮에는 마트에서 일하고 밤에는 청소 일을 하셨습니다. 때로는 사흘 동안 겨우 몇 시간만 주무시고 계속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저도 학교가 끝나면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근처 카페에서 설거지를 했고 주말에는 시장에서 물건을 나르는 일을 했어요. 너무 어린 나이였지만 엄마를 도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손이 거칠어지고 매일 밤 허리가 아팠지만 엄마가 조금이라도 쉴 수 있게 하고 싶었기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엄마는 제가 꿈꾸던 음악 레슨을 포기하지 않게 하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 했고 엄마는 그 꿈을 응원해 주셨죠.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어떻게든 돈을 모아 저에게 음악 레슨을 계속 받게 해주셨습니다. 엄마는 우리가 힘든 것은 잠시일 뿐이며 제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어요. 당시 피아노 레슨 시간은 제게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건반 위를 달리는 손가락을 따라 저는 잠시나마 현실의 어려움을 잊을 수 있었어요. 음악 선생님은 제게 재능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언젠가 음악대학에 진학할 수 있을 거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저는 성적 관리에도 최선을 다했어요. 낮에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저녁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늦게 돌아와서도 책을 펼쳤죠. 엄마의 희생에 보답하고 싶었고 좋은 대학에 진학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제적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아빠가 남긴 빚은 이자만 늘어갔고 엄마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어 갔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었을 때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음악대학의 꿈을 잠시 미루고 실질적인 대안을 찾기로 했죠. 라트비아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아빠가 남긴 빚을 갚고 엄마께 편안한 생활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엄마의 건강이 걱정되었어요. 이대로라면 엄마는 과로로 쓰러질 것이 분명했죠. 그때 우연히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의 친구 마르티나가 인터넷에서 발견한 정보였어요. 급여가 라트비아보다 훨씬 높았고 언어를 배울 기회도 있다고 했죠. 게다가 숙소와 식사가 제공되어 생활비를 크게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멀리 있는 나라여서 망설였지만 점점 이것이 우리 가족을 구할 유일한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에게 이 생각을 이야기했을 때 처음에 엄마는 반대하셨습니다. 딸이 먼 이국 땅에서 고생할 생각에 마음이 아프셨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라트비아에서의 현실적인 상황을 냉정하게 설명했고 한국에서의 기회가 우리 가족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이야기했죠. 여러 날의 대화 끝에 결국 엄마는 저의 결정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저를 믿는다는 의미였어요. 엄마는 제가 건강하게 지내겠다고 약속할 것을 당부하며 공항까지 배웅해 주셨죠. 공항에서의 작별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엄마를 두고 떠나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언젠가 더 나은 삶을 위해 이 선택이 옳다는 것을 믿었어요.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며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나라, 전혀 다른 문화 속으로 뛰어드는 것은 분명 모험이었어요. 하지만 그 모험을 통해 엄마와 저에게 더 나은 미래가 올 수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한국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인천공항의 규모부터 압도적이었고 주변에서 들려오는 한국어는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언어도 음식도 문화도 전혀 달랐죠. 당시엔 저는 경기도에 있는 한 공장에 배치되었습니다. 전자제품 부품을 조립하는 일이었어요. 기숙사는 작고 낡았지만 깨끗했고 같은 방을 쓰는 필리핀 여성 마리아가 친절하게 저를 도와주었죠. 처음 몇 개월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루 10시간 이상 서서 작업해야 했고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자주 오해가 생겼어요. 향수병에 시달렸고 매일 밤 엄마가 그리워 눈물을 흘렸죠. 특히 어려웠던 것은 언어 장벽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화장실에 숨어 울기도 했죠. 하지만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내는 돈으로 엄마가 조금은 편하게 지내실 수 있다는 생각에 다시 용기를 냈어요. 저는 이를 악물고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에서 만난 한국인 동료에게 간단한 표현부터 배웠고 휴대폰 앱으로 한글을 독학했어요.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한국어 학원에 다녔죠. 학원까지 가는 길은 멀고 힘들었지만 언어를 배우는 즐거움은 그 피로를 잊게 해주었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않고 근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곳에서 한국인 손님들과 대화하며 실전 한국어를 연습할 수 있었죠. 힘들었지만 매달 엄마께 송금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처음 월급을 받았을 때 떨리는 손으로 국제 송금을 신청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엄마와 통화하며 그 돈으로 빚의 일부를 갚고 약을 사셨다는 말씀을 듣고 뿌듯함을 느꼈죠. 엄마는 항상 제가 보낸 돈의 일부만 쓰고 나머지는 제가 돌아왔을 때 쓰라며 모아두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엄마가 편하게 쓰시길 바랐습니다. 처음엔 힘들었던 한국 생활이 안정되면서 저는 이곳에서의 미래를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질서 있는 사회와 안전함, 그리고 끊임없이 발전하는 모습이 저에게 큰 인상을 주었어요. 라트비아로 돌아가는 것보다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꾸려나가는 것이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느꼈죠. 또한 한국에서 맺은 인연들과 쌓은 경험들이 저에게는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 귀화를 결심했어요.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찾았고 이제는 정말 이곳이 제 집처럼 느껴졌죠. 귀화 과정은 복잡하고 까다로웠습니다. 수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했고 한국어 능력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야 했으며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한 지식도 증명해야 했어요. 귀화 시험 준비는 쉽지 않았지만 저는 모든 시간을 투자해 공부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도서관에 가서 밤늦게까지 공부했고 주말에는 한국 역사박물관을 방문해 이해를 넓혔어요. 제가 사랑하게 된 이 나라의 시민이 되기 위해 그 어떤 노력도 아끼지 않았죠. 그리고 마침내 시험에 합격했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귀화 허가를 받는 날
저는 법무부 사무실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것은 단순히 국적이 바뀌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죠. 제가 7년 동안 쏟은 모든 노력, 겪었던 모든 어려움, 그리고 이겨낸 모든 도전이 이 순간으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한국 여권을 처음 받아들었을 때 저는 이제 진정한 한국인이 되었다는 자부심을 느꼈어요. 그리고 7년간의 노력 끝에 드디어 아빠가 남긴 모든 빚을 갚을 수 있었어요. 마지막 상환을 마치고 은행에서 빚이 완전히 청산되었다는 확인서를 받았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벅찬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밤 엄마와 통화하며 함께 울었어요. 엄마는 제게 제가 너무 자랑스럽다고 강한 의지가 되어주어 고맙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얼마 후 어머니와의 대화 중에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이 있었어요. 어머니의 평생 소원이 프랑스 여행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파리의 에펠탑과 루브르 박물관을 보는 것이 꿈이었다고 하셨죠. 하지만 힘든 생활 속에서 그 꿈은 점점 멀어졌고 이제는 그저 꿈으로만 남아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에게 그 꿈을 선물해드리기로 했어요. 모든 빚을 갚은 이제 어머니와 함께 프랑스 여행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자 신청부터 항공권 예약, 숙소 예약까지 모든 준비를 직접 했어요. 어머니께 여행 계획을 알렸을 때 처음에는 믿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그럴 필요 없다며 이제는 편하게 살 수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셨지만 저는 확고했어요. 저는 이 여행이 어머니께 드리는 선물이며 함께 그 꿈을 이루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행 준비를 하면서 저는 매일 밤 설레는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할 여행을 상상하며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고 느꼈어요. 어머니가 에펠탑을 보고 기뻐할 모습, 루브르 박물관에서 감탄할 모습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올랐죠. 드디어 출발 일주일 전 저는 라트비아로 날아갔습니다. 3년 만에 고향을 밟는 느낌은 묘했어요. 많은 것이 변했지만 어머니의 포근한 품은 여전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셨고 저도 참을 수 없이 울었어요. 그 순간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여행 전날 밤 어머니와 저는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준비했어요. 라트비아 전통 음식을 만들며 과거의 추억을 나누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한국에 가겠다고 했을 때 사실 많이 걱정했지만 지금 보니 그 선택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결정이었던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제 선택이 옳았다고 느꼈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견뎌낸 것이 지금의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내일부터 시작될 여행이 기대되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머니와 함께하는 이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여행 가방을 들고 공항으로 향했어요. 어머니의 눈빛에서 설렘과 기대가 느껴졌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비행기에 올랐고 얼마 후 저는 창밖으로 프랑스의 모습을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의 설렘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눈을 반짝이셨고 저 역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비행기가 샤를 드골 국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우리의 꿈 같은 여행이 시작된다고 생각했죠. 승객들이 하나둘 비행기에서 내리기 시작했고 우리도 들뜬 마음으로 짐을 챙겨 출구로 향했어요. 어머니는 계속해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감탄하셨고 저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 여행을 위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머니에게 이런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공항 내부로 들어서자 넓고 세련된 공간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입국 심사대만 통과하면 본격적인 여행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어머니와 저는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렸어요. 어머니는 여행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셨고 저는 그 모든 순간이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우리 차례가 되어 심사대 앞으로 나아갔어요. 저는 자신감 있게 여권과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했습니다. 한국 여권이라 자세히 볼 필요도 없겠다는 생각도 들었죠. 그런데 입국 심사관은 별다른 표정 없이 서류를 살펴보더니 갑자기 무전기로 누군가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어딘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단순한 절차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2명의 공항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따라오라는 지시를 내렸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혹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절차인가 싶어 순순히 따라갔습니다. 어머니는 불안한 표정으로
제 손을 꼭 잡았고 저는 괜찮을 거라며 어머니를 안심시켰어요. 경찰들은 우리를 공항 한쪽에 위치한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문이 닫히자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한 경찰관은 냉랭한 목소리로 우리의 입국이 거부되었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인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는 문제가 있는지 물으며 최대한 침착하게 대화를 시도했지만 경찰의 표정은 더욱 경직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질문을 무시한 채 서류 작업을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고 저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몇 분 후 다른 경찰관이 들어와 우리 여권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의 시선에는 의심이 가득했고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어설픈 프랑스어로 상황을 이해하려 노력하셨지만 경찰관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알려줄 수 있는지 물으며 다시 한번 설명을 요청했어요. 이번에는 영어로 대화를 시도했죠. 그러자 한 경찰관이 드디어 입을 열어 우리의 신분에 의심이 간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는 한국 여권을 위조한 거 아니냐며 이런 방식의 입국 시도가 많다며 우리가 난민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당황했어요. 저는 자신이 한국 국적자이며 여권을 확인하면 된다고 설명했지만 경찰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라트비아 출신이 한국 국적을 가졌다는 사실이 믿기 어려운 이야기라고 여겼어요. 경찰관은 프랑스가 더 이상 난민을 받을 수 없으며 이런 식으로 입국하려는 사람들이 많다고 단호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듣고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난민이 아니었고 정당한 방법으로 여행을 온 것인데 이런 취급을 받는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불안해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어머니에게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사실 저 자신도 혼란스러웠어요. 여행을 위해 그토록 준비했던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경찰관들은 우리의 짐을 검사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물건을 하나하나 꺼내 살펴보며 마치 우리가 범죄자인 것처럼 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머니의 소중한 기념품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지만 그들은 아무런 사과도 없이 검사를 계속했어요. 저는 분노를 느꼈지만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참았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도 우리는 여전히 그 작은 방에 갇혀 있었어요. 창문 하나 없는 그 공간은 점점 답답하게 느껴졌고 어머니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 여행은 어머니에게 행복을 드리기 위한 것이었는데 오히려 이런 고통을 주게 되었으니까요. 저는 마지막 희망으로 한국 대사관에 연락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한국 국적자로서 대사관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었고 그들이 이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경찰관은 비웃는 듯한 눈빛이었죠. 그러더니 마지못해 전화를 허락했습니다. 대사관에 전화를 걸기 위해 공중전화로 안내받았지만 그곳에서도 경찰의 감시를 받아야 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고 다행히 한국어로 응대하는 직원과 연결되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대사관 직원은 저의 이야기를 듣고 최대한 빨리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들이 공항 당국과 연락해 상황을 해결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했어요. 잠시나마 안도감을 느꼈지만 여전히 불안함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다른 방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들 중 대부분은 실제로 난민 신청자들로 보였고 지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깊은 동정심을 느꼈어요. 우리는 단지 며칠의 여행을 위해 왔을 뿐인데 이런 대우를 받고 있지만 그들은 생존을 위해 이 모든 과정을 견뎌내고 있었으니까요. 방으로 돌아와 어머니께 상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대사관에서 도움을 줄 것이라는 말에 어머니는 조금 안심하는 듯 했지만 여전히 그 눈빛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어요.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라고 위로했지만 사실 저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우리는 그 작은 방에서 밤을 보내야 했어요.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잠을 청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지만 어머니는 피로에 지쳐 잠시 눈을 붙이셨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를 바라보며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그 희망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여전히 우리는 조사실에 갇혀 있었고
시간은 끊임없이 흘러갔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좁은 방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고문과도 같았어요. 어머니는 계속해서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셨고 저 역시 내면의 불안을 억누르느라 힘겨웠습니다. 어머니는 공포에 떨고 계셨어요. 평생 동안 꿈꿔왔던 프랑스 여행이 이런 식으로 시작될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죠. 어머니의 떨리는 손을 잡으며 저는 가능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절망이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잠시 후 경찰관 중 한 명이 몇 시간 내에 우리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으면 제3국으로 즉시 추방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머니는 더욱 저를 꼭 붙잡으셨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제3국이라는 말은 우리가 원하는 곳이 아닌 그들이 정한 어딘가로 보내진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우리가 정당한 여행객이며 이런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들은 여전히 냉정한 태도로 일관하며 우리를 불법 체류 시도자로 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더욱 절망적으로 느껴졌어요. 대사관 담당자가 온다는 소식은 있었지만 아직까지 그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대사관에 연락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관은 이미 연락하지 않았냐며 더 이상은 어렵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솔직히 얘기하면 정상 참작을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경찰관의 말은 마치 우리가 이미 거짓말이라도 했다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현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어요. 한국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며 인정받던 제가 이곳에서는 단순한 서류 한 장으로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 대사관에서 곧 사람이 올 것이며 그들이 신원을 확인해 줄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은 조소를 머금은 채 정말 한국인이었다면 대사관이 훨씬 더 빨리 도착했을 것이라며 의심을 거두지 않았어요. 그 말은 저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제가 한국인이 아니라고 의심받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마치 제 정체성 자체를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라트비아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했고 그곳에서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제 국적은 한국이었고 그것은 제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어머니는 점점 더 불안해하셨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차라리 라트비아로 돌아가자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프랑스 여행은 다음에도 올 수 있으니 지금은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것이었어요. 어머니의 의견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지만 저는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 여행을 위해 얼마나 많은 준비와 기대를 했는지, 어머니에게 이 선물을 드리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생각하면 그냥 돌아갈 수 없었어요. 어머니는 피로에 지쳐 불편한 자세로 앉아 계셨고 저는 그런 어머니를 바라보며 깊은 죄책감을 느꼈어요. 이 모든 상황이 제 잘못은 아니었지만 어머니를 이런 고통 속에 몰아넣은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대사관에서 파견된 담당자가 조사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한국어로 이준호라며 자신을 소개했고 저의 신원을 확인하고 프랑스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오랜만에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 관리들은 여전히 냉정한 표정이었지만 적어도 이제는 우리의 주장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듯 했습니다. 담당자는 프랑스 당국과 대화를 나누었고 곧 우리에게 다시 다가와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죄송합니다. 알리나 씨는 프랑스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프랑스 관리의 말은 희망을 주는 듯 했지만 그 희망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죠. 갑자기 문이 열리며 다른 경찰관들이 들어왔고 그들의 표정은 이전보다 더 엄격했습니다. 방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어요. 한 경찰관이 프랑스 관리에게 다가가 뭔가를 귓속말로 전했고 관리의 표정이 굳어졌죠. 그는 이준호 씨를 향해 고개를 숙이더니 잠시 양해를 구했습니다. 두 사람은 방 밖으로 나갔고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어요.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죠. 몇 분 후 프랑스 관리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그는 죄송하지만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다며 우리들의 입국이 여전히 승인되지 않았다고 했죠. 그리고 제3국으로의 송치가 결정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방금 전까지 모든 것이 해결되는 듯 했는데 갑자기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것이었죠. 이준호 씨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프랑스 관리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관리는 단지 상부의 결정이라는 모호한 답변만 반복했어요. 저는 어머니를 바라보았고 이제 정말 끝인 걸까 생각했습니다. 경찰관들이 다가와 저와 어머니에게 포승줄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저는 충격에 몸이 굳어버렸죠. 이것은 악몽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준호 씨는 계속해서 항의했지만
경찰관들은 그의 말을 무시했죠. 포승줄을 채우는 것도 모자라 그들은 수갑까지 채웠습니다. 저는 범죄자도 아닌데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 너무 억울했어요. 어머니는 공포에 떨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라트비아로 다시 보내달라고 절규했습니다. 그러나 경찰관들은 냉정한 표정을 유지했어요. 공항의 한적한 복도를 따라 이동하는 동안 저는 모든 감각이 마비된 듯한 느낌이었죠.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를 향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만 더 이상 신경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한국이 나를 버린 건가 싶었고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무력감이 저를 감싸고 있었어요. 그런데 몇 분 후 갑자기 우리를 끌고 가던 공항 경찰이 우뚝 멈췄죠. 그는 무전기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집중하더니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물어볼 틈도 없이 경찰관은 갑자기 우리에게 묶여있던 줄을 풀기 시작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하지만 경찰관은 대답 대신 우리를 다시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궁금했죠.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온 이준호 씨였고 이번에는 그 옆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어요. 그들 중 한 명은 한국 국적자들의 해외 보호를 담당하는 영사로 보였죠.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은 정장을 차려입은 프랑스 고위 관리처럼 보였습니다. 이준호 씨가 저에게 다가와 깍듯하게 인사했어요. 그는 정말 죄송하다며 요새 워낙 한국 위조 여건이 많아 다른 일들과 섞여서 프랑스 측에서 오해가 있었다고 했죠.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되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도 하더라고요. 그의 말에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적어도 상황이 좋은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영사로 보이는 사람이 프랑스 관리와 대화를 나누는 동안 이준호 씨는 저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미리 연락했을 때 이미 처리가 진행 중이었지만 갑자기 다른 경로로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어 혼선이 있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정리되었으며 저의 신원을 한국 대사관이 보증할 것이라고 했죠. 하지만 경찰들은 여전히 미련이 남은 듯 엄마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에는 아직 불신이 가득했고 특히 엄마에 대한 의심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듯 했어요. 그러던 중 한 경찰관이 대사관 직원을 향해 이 여성은 한국인이 아닌 거 아니냐고 물었죠. 그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불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 말을 듣고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저는 어머니의 손을 더 꼭 잡으며 안심시키려 했죠. 대사관 직원인 이준호 씨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엄마는 대한민국 국민인 저의 직계 가족이며 그 또한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의 말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외교적 압력이 담긴 발언처럼 들렸죠. 저는 그 순간 한국 국적자로서의 지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만약 제가 여전히 라트비아 국적이었다면 이런 상황에서 누가 저를 보호해줄 수 있었을까 생각했어요. 대사관에 든든한 지원이 있다는 것은 큰 힘이 되었죠. 경찰관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마지막으로 상급자와 통화한 후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는 불만이 역력했지만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경찰 책임자는 수갑을 풀라고 지시했고 곧 경찰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손목을 옥죄던 수갑이 풀리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자유를 알리는 종소리처럼 들렸어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고 그제야 그동안 얼마나 숨을 참고 있었는지 깨달았죠. 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그동안의 공포와 불안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어머니도 수갑에서 풀려났고 그녀는 즉시 저에게 다가와 꼭 안아주셨어요. 엄마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바라보았죠. 어머니는 저 덕분에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었다고 목소리를 떨리면서도 안도감과 자랑스러움을 담아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는 비로소 깨달은 듯 했어요. 제가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것이 단순한 서류상의 변화가 아니라 실제로 보호받을 수 있는 강한 힘이라는 것을요. 라트비아에서의 어려운 시절과 한국에서의 고된 노력들, 귀화 과정의 모든 어려움이 이 순간 의미를 가지게 되었죠. 공항 경찰들은 이제 완전히 다른 태도로 우리를 대했습니다. 이전의 냉정하고 의심 가득한 눈빛은 사라지고 대신 미안함과 당혹감이 담긴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그들은 지속적으로 사과의 말을 전했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쉽게 용서할 수 없었죠.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여행이었기에 더 이상의 갈등은 원치 않았습니다. 이준호 씨는 우리에게 다가와 상황이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알려주었어요. 그는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으며 프랑스 정부 측에서도 공식 사과와 함께 보상을 약속했으니 안심하고 여행을 즐기라고 말했죠. 공항을 나서기 전 이준호 씨는 제게 명함을 건네며 프랑스 체류 중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언제든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24시간 대응이 가능하다고도 덧붙였어요. 그의 진심 어린 배려에 깊은 감사를 느꼈죠. 이러한 보호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앞으로의 여행이 한결 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공항 건물을 빠져나오자 파리의 선선한 공기가 우리를 맞이했어요. 하늘은 맑았고 태양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죠. 어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엄마마의 눈에는 아직 불안함이 남아있었지만 이제는 설렘도 함께 깃들기 시작했어요. 오늘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댓글 꼭 달아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